최근에는 중앙은 더 강해지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더 위축되고 부자들은 불안하고 투자를 줄이고 또 서민들은 소비를 줄여서 그 불안함을 저축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 사실 복잡 또 다단한 그런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그래서 중국이 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더욱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 신입니다.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오랜 동안 일하면서 항상 참 어려웠던 것이 이 중국 특유의 경제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경제 연구는 이론과 통계 그리고 역사를 통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국 역사 속의 경제 개혁과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4개의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중국 2600년은 이 4개의 집단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인 것입니다. 이 4 집단은 바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으로 중국 역사를 이 틀 속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쉽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이상적인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이상일 뿐 현실 속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균형 상태는. 중앙이 강해지면 지방은 약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자는 줄었습니다. 강한 중앙정부는 국가를 안정은 시켰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키면서 다시 변화의 에너지들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꿈틀대고 나타났습니다. 지방이 강해지면 중앙정부는 약해지고 지방의 부자가 늘어나고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렇듯 4 집단의 부침에 따라서 중국 사회와 경제의 저울은 양쪽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유상계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은 바로 중국이 건국된 이후인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중앙의 계획경제하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기괴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평등해졌습니다. 극빈 상태로 평등해졌습니다. 진나라 통일 이후에 한나라와 당나라 1000년 동안 이 저울은 좌우로 왕복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병권을 중앙으로 귀속시킨 이후에 군부의 개혁이 이후에 1000년 동안 지방에서 중앙에 도전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그 대가로 중앙은 국가 재정의 70%를 군, 특히 지방군에게 퍼주면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야만 했습니다. 황권 제도 하에서 마지막 개혁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왕안석의 변법이 실패한 뒤에 황제의 성씨만 계속 바뀌었을 뿐 개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경제는 쪼그라들었고 명나라와 청나라는 모든 권한과 권력을 자금성 안으로 집중시키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적어도 한나라나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는 중국 남쪽으로는 바닷길을 열었고 또 북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경영하면서 글로벌 무역을 했던 개방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와 청나라는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을 쌓고 남쪽으로는 바닷길을 막아버리는 등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수를 두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많은 인구가 있어서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중국에서 전쟁이 10년만 사라지면 먹고 살만 했고 평화가 30년간 지속이 되면 태평정세이고 50년이 지속되면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중앙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강해지고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지방을 찍어 누르면서 변법, 즉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의 과정에서 크로니 캐피탈리즘, 즉 정경 유착은 절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말에
쌍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과 돈 두 개 다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황제가 아닌 중앙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권한을 남용하여서 재벌까지 되는 것으로서 그 사례로는 명나라의 엄숭이나 청나라의 화신 그리고 국민당의 송자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황실 또는 국가를 넘어설 정도였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축척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힘의 변화의 사이클이 100년 단위였었는데 중국이 건국한 이후에는 이 사이클이 단기화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1949년부터 77년까지의 30년은 중앙의 절대적이고 그런 권력 때문에 지방이 엄청나게 약화되면서 유상계급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경제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 93년까지는 15년은 개혁개방의 혜택을 본 지방이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중앙의 재정은 엄청나게 약화되었습니다. 1994년에 분세제 개혁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그 뒤로부터 15년 동안은 중앙의 재정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2배 이상 초과하면서 지방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산업별로 국진민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1994년의 분세제 개혁은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지방의 권리를 확대를 요구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기도 했었으나 금융위기의 대응과 또 독재의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중앙은 그립을 더 세게 움켜잡고 있던 터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그것은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3년 전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케이스에도 이런 4개의 계급 간의 권력 구조의 변화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이해를 하시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와 돈과 그리고 명성까지 가진 사람의 그런 약간의 도발 같은 그런 현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권력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4개의 이익 집단들도 4개의 기본 제도의 틀 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중국을 지탱해온 4개의 기둥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을 만들어 온 중국 특유의 것입니다. 여기에 더더군다나 공산당까지 결합된 그런 복잡한 당식이 중국인 것입니다. 9년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 모델로 진나라부터 지금까지 중앙이 지방 장관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존유, 즉 유교 존중 제도는 사상 통제의 목적으로 제자 백가 중에서 질서를 가장 중시하는 유가를 통치의 사상 체계로 삼은 것입니다. 또 과거 제도는 엘리트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공에 따라서 벼슬을 주는 군작제를 시행했지만 문인들에게는 과거제를 시행을 해서 귀족 문벌들의 그 신분 세습의 회전문이었던 천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추천제를 완전히 타파를 해버렸습니다. 또 국유기업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이것은 경제제도로서 재정 수익을 위해서 이미 BC 7세기에 소금과 철을 국유화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국유 전형 제도가 바로 오늘날 국영기업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새 기둥과는 달리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의 기둥은 좀 불안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간의 경제 주체들은 사업 영역의 경계 문제와 또 부의 안전 문제에 갈수록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자원유 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맡아왔고 또 민간은 중하류 사업만 허용이 되었었는데 경제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또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면서 그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서 영역의 구분도 또 정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알리바바 마윈도 그런 실언 때문에 또 그렇게 좀 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데이터의 자원화라는 거시적인 결정에
그의 발언이 좀 동기를 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천 년간 정부와 기업이 대등했던 관계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개성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백 년간 번성했던 중국의 진상이라든가 휘상이라든가 이런 거상들은 북경이나 남경 등 수도가 아니라 휘주라든가 또는 평요 또는 타이구 등 이런 변방에다가 저택을 짓고 억만금을 숨기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사치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 부의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기업가들 또 부자들이 그 이민을 가는 그런 선택지가 조금 더 늘었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은 더 강해지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더 위축되고 부자들은 불안하고 투자를 줄이고 또 서민들은 소비를 줄여서 그 불안함을 저축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 사실 복잡 또 다단한 그런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그래서 중국이 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더욱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한 시스템이 서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서방 국가들과 비교하면 많이 다른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중앙집권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는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모두 연방제이거나 공화정입니다. 중국의 중앙집권제는 기원전 220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중국은 인류의 21개 문명 중에서 유일하게 원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통일된 문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 중에 통일의 통이라는 게 총합이고 하나는 획일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은 중앙집권 하에서 그 틀 안에서 전제나 독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 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다른 경제 제도로서 국유기업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 국가를 또 14억의 인구를 관리하려면 돈과 정보는 필수인데 국가가 에너지와 자원성 산업 또 국가 통제하의 독점 사업으로서 유지하면서 국가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재산성 주머니를 하나 더 가진 그런 좀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구 것이 아니라고 또 미국에 없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동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주변 분들한테도 중국 경제 채널 상하이 클래스를 많이들 추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